자, 2018년 서울시 7급. 서울시 7급은 벌써 이제 2차 시험이 실시됐죠. 2차 헌법 7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8년에 이제 3월 달에 한 번 있었었죠. 그때, 역시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3월 달에 좀 일찍 출제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6월에 치러진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정기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3월달 문제보다 훨씬 수월하게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기본적인 양을 채웠다는 걸 전제로 그래서 합격권에 이제 도달한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뭐 거의 뭐 한두 문제 실수로, 그것도 실수로 이제 틀린 경우 외에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평이하고 무난하게 출제됐다 할 수 있습니다. 박스형 문제, 개수형 문제 이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죠. 그래서 이제 피부로 느끼는 난이도도 이제 훨씬 수월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이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나온 건데, 자, 2번 지문을 보세요. 형사소송 절차상의 권리로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이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자, 적법 절차 원칙은 사실 이제 입법자금, 행정자금, 사법자금, 국가자금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일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 절차상의 권리로서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도 배제함에 있어서 당연히 적법자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 중에서 이제 적법자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하나 있긴 있죠. 탄핵소추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기타 영역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고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고난쟁의 심판에 관한 이제 또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다 이제 옳은 지문이고, 4번을 보시면, 고난쟁의 심판, 고난쟁의 대상에 대한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이고, 법률상의 분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 헌법재판소 고난쟁의 심판은 일반 법원의 행정소송 관할권과 중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자,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문 문제도 많이 우리가 연습도 했지만, 이제 헌법상 분쟁뿐만 아니라 이 법률상, 그러니까 헌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고난쟁의는 이제 법률상 고난도 다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서울시 문제에서는 이제 헌법상 권리 침해만 그런 식으로 이미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법률상 분쟁도. 그래서 행정소송 관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 기관소송이죠. 기관상호간에, 역시 국가기관 상호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헌재의 심판 대상인 고난쟁의를 제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할권, 이런 이제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제 규정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자, 대법관 중에서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요 재판관 중에서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은 그냥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 없이 그랬는데, 국회의 동의를 요하죠, 대법관은.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은 모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닌 점과 다른 점이에요. 대법관은 모두 국회 동의 대상이죠. 역시 틀렸고요. 3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헌재소장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헌재재판관은 헌재소장 제청으로 그랬는데, 자, 대법관은 모두 대법원장의 제청을 요구하는데,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의 제청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장의 지명. 그 중에 이제 헌재소장만 국회 동의를 얻죠.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자, 이미 보전받은 선거 비용뿐만 아니라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자, 1번이 틀렸죠. 그래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뿐만 아니라 기타금까지 다 반환하도록 하는 거 지나치지 않다고 봤습니다. 선거의 어떤 공정성 또 이제 선거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제재라고 보는 거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또 나머지 질문들은 다 맞습니다. 이번에 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기타금 액수를 해당 선거에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타금의 100분의 20으로 설정한 거 입법재량의 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3번도 선거 문제로 인해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비례표 지방원의 의석 승계 제한 사유를 규정한 것은 거론된 비례표 지방원 의석 승계를 받을 후보자 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당원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4번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규정하여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4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뭐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관련 법조항 성적 공개 청구들의 법전으로서 직역 선택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적 공개 청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알 권리 침해를 인정했었죠. 성적 비공개. 그 다음에 2번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이에 일반적 행동자에는 제한되지만 이로 인해서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법령에서 사업시험 시행 전에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하는 정원제를 규정하는 것. 사업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사항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자, 이게 틀렸죠. 이게 객관적 사유가 아니라 이제 주관적 사유라요. 주관적 사유. 이 주관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정원을 정해놓고 정원제를 선택하는 것도 그 정원에 포함되면 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 아니에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라면 아예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거예요. 법무사 시험 과거에 이제 일반일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이건 뭐 정원제, 그래서 아니면 뭐 절대평가제 이런 식으로 해도 노력하면 다 이건 극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3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여기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기본 판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번에 저속한 간행물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성인의 알 권리 침해. 맞죠? 음란한 간행물 출판 전면 금지시키는 것. 그건 이제 정당한 제한으로 했는데 저속한 간행물과 관련해서는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심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정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이제 검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법부, 법원이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을 보면 이제 제한 상영과 등급, 상영 광고 선전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법률 규정, 관련 규정을 통해서도 제한 상영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맞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 기준은 영상물 등급위원회 이제 위임한계 포괄임 금지 원칙에 또 위배된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금치 처분을 받은 미결 수용자라 할지라도 금치 처분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의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집행 수용자 처에 관한 법상 규정은 미결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랬는데 4번이 정답이죠.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 이제 전면 금지가 이제 위헌 결정 내려졌고 이렇게 이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허가하는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요건 이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위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너무 많이 출제됐던 쟁점이에요. 그 3번 지문에 보면 이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의 형식은 한정적, 열거적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해시적이라는 거예요. 이해시적. 그래서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는 거 법률 원칙에 위배된다 그랬는데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시, 훈령, 이해규 이런 형식적인 의미의 이제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형식에 위임하는 것도 의회 입법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결국 입법자인 국회가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위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너무나 이제 쉬운 또 문제이죠. 2번 보세요.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국무총리는 겸직할 수 없다 그랬는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함께죠.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회의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국무총리도 그래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국회법 규정이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죠. 그래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이런 이제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3번 질문을 보세요. 징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게 틀렸죠.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미리 녹음한다는 거, 기록한다는 거 이거 알려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헌법상 규범 통제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2번 질문 보세요.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법률은 물론이고 명령이나 규칙도 심판 대상이 된다. 자, 헌재법 68조 2항을 물어본 거잖아요. 2항. 68조 2항의 본질은 뭐죠? 위헌법률 심판이죠.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위헌법률 심판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또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 심판 68조 2항 대상이 되지만 명이나 규칙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68조 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3번 질문 보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위헌여부 심사권한 법률과 동급이기 때문에 헌재 존속되죠. 4번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헌재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요게 이제 헌재 입장이에요. 지금 헌재 결정 내용 물어봤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교육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즉, 위헌 결정한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모집 지원,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입시 요강. 자, 이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게 그나마 이제 최근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이건 이제 당연히 알아둬야 될 판례. 우리가 최신 판례를 통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봤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은 교사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생기부 이런 거 확인할 수 없어서 교육대에서 수시 모집 지원 대상에서 제한했었는데 이건 얼마든지 그래서 인적성 평가라든가 심층 면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예 검정고시 출신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죠. 자, 헌정사는 뭐 여러분 귀찮아 하는 파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나온 겁니다. 1번 구속적부심사제도 재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됐죠. 폐지되지 않고 현 헌법과 유지됐습니까? 유신헌법 때 폐지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8차 때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재헌헌법에서 국회는 양원제. 이게 벌써 틀렸죠. 우리 건국헌법은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죠. 건국헌법은 단원제였어요. 1차 때 이제 양원제로 1차 개정에서 이제 양원제로 물론 채택은 했지만 실시되지는 않았었어요. 자, 뭐 4년 임기 직선 맞고요. 양원제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국민투표권을 최초로 규정한 거 62년 5차 개헌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국민투표권 자체는 2차 1954년 그게 이제 주권제약 영토 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예요. 국민투표 자체는 2차가 처음이고 5차 때 처음 도입된 거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죠. 헌법 개정할 때 필수적 절차로서 국민투표 제도. 이게 이제 5차 때 처음 도입된 거예요. 자, 3번도 틀렸어요. 4번 1962년 5차 개헌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이게 맞는 거죠. 무소속 출마를 금지했다 이거죠. 무소속 출마. 정당 국가적 경향이 가장 강했던 것이 1962년 5차 개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 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보장 수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다 그랬는데 자, 이 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나 유족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그렇고 국가배상 책임도 그렇고 이 피해자가 보통 입증 책임을 지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 위헌이 아니라고 봤어요. 2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은 장기 구성자 조기 퇴직을 유도하게 한 특별 장려금을 할 것이고 사회보장 수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 2번은 맞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 맞고요. 자, 1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국회 구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의장,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돼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 자, 다수결 원칙이 아니죠. 그냥 제적 과반수입니다. 제적 과반수. 2번 정당에 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되더라도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자, 부의장으로 당선돼도 당적을 부의장은 가질 수 있죠.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맞습니다. 3번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하되 아니죠.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본회의 선거하되 제적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 다수 득표자. 그 뒷부분은 맞아요. 임시의장의 예죠. 여기는 제적과반수가 아니에요. 제적과반수의 다수 득표자. 그 다음 4번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의해서 각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계산한다. 자, 각 의원의 요청이 아니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자,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뭐 국회법 관련된 내용이 섞여 있지만, 기출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 아니에요. 자, 2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헌법 개정이 이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개헌에 대한 관련된 이제 조문 뭐 내용들 이론적인 것도 섞여 있긴 하지만 자, 4번이 그래서 이제 틀린 거예요. 우리 헌재 판례를 물어본 거죠. 헌재는 헌법 개정권의 구별론을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원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헌법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기 때문에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1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게 약간 이제 뭐 깐깐한 조문, 좀 이제 섞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나머지 지문이 또 어렵진 않기 때문에 1번부터 보세요. 국무총리 국문에 대한 해임건의는 위헌, 위법 행위가 아닌 정책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해임건의 제도는 그렇죠.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에 제적 과반 찬성. 옳죠. 2번 탄핵소추 전에 조사 여부 국회 재량이다. 국회와 탄핵소추 사이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아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도 개별 사유별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수 있다. 맞죠?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안건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명하라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특별 사면은 법무장관이 사면 심사원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상신하여야 한다. 맞죠? 4번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기를 이제 구별해야 돼요. 대법원장, 헌재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20인 이상 그랬는데,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본회의가 의결로, 그때 발의는 20인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뒷부분 이제 대법원장, 헌재장, 중앙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는 따로 20 이상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문에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할 수는 있는데 20 이상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평소에 나오지 않던 거라서 약간은 까다로울 수는 있었는데 1번, 2번, 3번이 다 이제 확실하게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가장 옳은 것들 빼고 상대적으로 가장 틀린 또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도와 권력분립 원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역시 이미 기출된 적 있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3번 보시면 지방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 지방의 단체장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 그랬는데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부합된다. 사무직원, 지방의 이제 사무직원은 이제 숫자가 많지는 않고 그 임용을 단체장이 하는 거, 그때 지방 의회 이제 뭐 의견을 또 존중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헌재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형해화될 정도의 제한은 기본권의 본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생명권 제한에 관하여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생명권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형해화될 정도는 본적 내용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절대서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권 관련해서는 상대서를 따르고 완전한 박탈도 다수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정당화되는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맞고요. 2번 자연법적 권리로서의 생명권의 향유자는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한다. 그러나 생명권의 본질에 비춰 성질상 이제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생명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 있는 생명에 한정을 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생명에는 태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모체에 의존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주체가 된다고 보죠. 4번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이 인부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헌재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형벌을 과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임신 초기 낙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인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고 있다. 자, 이게 틀렸죠.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낙태죄 처벌하는 건 합헌이라는 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유죄 판결,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 추후 원칙에 반한다. 자, 이게 틀렸죠. 자,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죠. 구금 상태. 이 판례하고 뭘 구별해야 되죠? 단체장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구금되지 않은 경우라도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직무 대행 사유로 한 거. 요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근데 이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무를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무죄추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1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자, 2번도 맞습니다.
취업 지원 실시기간 채용시험 가점 적용 대상에서 보호국 순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법 개정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호국 순자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온 사람에 대해서 경과 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용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규정은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맞고요. 2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아주 쉬운 기초적인 이제 판례 기출 문제가 이제 출제된 거죠. 자,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제 사면권 관련해서 자,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는 경우에 선고된 형의 자, 일부에 대해서만 사면하는 거, 사면권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특히 이제 병과형이 선고된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 벌금형 이런 식으로 이제 병과형이 선고됐을 때 이 징역형 부분에 대해서만 사면하는 거, 이 일부에 대해서만 사면하는 게 사면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 할 수도 있고 전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쭉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거의 가장 뭐 쉬운 어떤 이제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를 누가 이제 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실수를 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면 모두가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서울시라든가 기타 국가직 시험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항상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